유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그 어떤 외부의 소음이나 온기도 허락하지 않는 진공 상태와 같았다. 그 중심에는 유진그룹의 최연소 CEO 권수연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얼음장 같은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구석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백전노장이라 불리는 이사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심작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낮고 보수적인 유진그룹을 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 이끌 그녀의 왕좌를 공고히 할 성전과도 같았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단순한 통합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하고 방어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유기적인 방패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은 현재 알려진 모든 종류의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공격 패턴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방어벽을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이버 전쟁을 종식시킬 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연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막힘없이 설명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시각화 자료들이 현란하게 펼쳐졌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자신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코드를 검토했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토론하며 이론을 다듬었다. 키메라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그녀 자신이었다. 회의실에 앉은 이사들은 대부분 그녀의 조부와 함께 그룹을 일군 원로들이었다. 그들은 수연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젊음과 여성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못마땅해 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의 눈빛에는 감탄과 함께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권 대표의 열정과 비전은 대단하네. 하지만 그 스스로 진화하는 방패라는 게 과연 안정성이 검증된 것인가? 만약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방패가 아니라 우리 심장에 겨눠진 칼이 될 수도 있어.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박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늘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드는 인물이었다. 수연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것은 비웃음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 이사님. 그래서 저희는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케르베로스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모든 판단을 상호 감시하며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시스템을 동결시키고 모든 권한을 인간 관리자에게 이관합니다. 통제 불능의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수연에게로 넘어왔다. 이제 마지막 핵심 기술 시연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손에 쥔 프리젠터의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스크린의 모든 데이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수연이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한 시각 자료, 복잡한 그래프, 자신감 넘치는 문구들이 검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의 당황한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로 꽂혔다. 그녀는 프리젠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외부에서는 그녀가 기계처럼 냉정하다고들 했지만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았다. 지금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거세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침입이었다. 그녀의 심장부, 그녀가 창조한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군가 발을 들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스크린 위로 하얀색 글자들이 한자 한자 타자기로 치듯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협적인 문구나 조롱 섞인 그림이 아니었다. 오직 한 줄의 문장이었다. 건축물은 아름답지만 기초가 썩었군. 그 문장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킹인가? 당장 보안팀 불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스크린에 나타난 저 문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 문장은 키메라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말이었다. 겉보기의 화려함이 아닌 그 근간의 구조적 결함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분노와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감각.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정체 모를 상대에 대한 기이한 지적, 호기심이었다. 누가 감히 어떻게,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스크린의 문장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끝없이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연과 기술 고문 몇 명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파괴의 코드가 아니었다. 창조와 복원의 코드였다. 침입자는 수연이 설계한 키메라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후벼 파고 들어와 그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논리적 오류를 순식간에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낡은 건물의 주춧돌 하나를 빼내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완벽한 반석을 끼워 넣는 것과 같았다. 무례하고 난폭한 침입이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경이로울 정도로 우아하고 정교했다. 마치 최고의 외과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수술을 집도해버린 것과 같은 아이러니였다. 몇 분이 영겁처럼 흐른 뒤 코드의 폭풍이 멎었다. 스크린은 다시 원래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작품 위에 지울 수 없는 타인의 낙인이 새겨졌다는 것을. 시스템 로그에는 침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외부 공격을 가정한 실시간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키메라는 알려지지 않은 패턴의 공격조차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복원했습니다. 이로써 안정성에 대한 증명은 완벽하게 끝난 것 같군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복구된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브리핑이 끝났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마침내 거대한 공간에 수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제야 굳게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텅 빈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모욕감,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보다 뛰어난 두뇌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에 익숙했다.
그런데 오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녀가 만든 세상을 완벽하게 농락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파괴가 아닌 더 완벽해진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인가 아니면 기이한 가르침인가?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서울 땅에 숨어 있는 그 유령.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녀의 혼잣말이 텅 빈 회의실을 차갑게 울렸다. 그녀의 심장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뛴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권수연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유진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워룸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다.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정보 보안팀은 스크린에 떠다니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패킷 속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로그 기록은 교묘하게 변조되었고 침입 경로는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마치 깊은 눈밭 위를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걸어간 유령과도 같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워룸의 공기는 패배의 예감으로 무거워졌다. 권수연은 강화 유리벽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조급함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팀원들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찾았습니다. 절망이 방을 잠식할 무렵 한쪽 구석에서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한 신임 연구원이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건 흔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잔향에 가깝습니다. 범인은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임시 코드를 완벽하게 파기했지만 메모리의 아주 미세한 영역에 0.001초 미만으로 존재했던 데이터의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스크린의 의미를 알 수 없는 16진수 코드 몇 줄이 나타났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련한 팀장이 그 코드의 특정 배열 패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구식 암호화 방식이야. 10년도 더 전에 특정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만 유행했던, 지금은 거의 사장된 기술인데 그들은 낡은 지도를 단서로 보물섬을 찾아 나서듯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와 개발자 포럼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세한 잔향이 가리키는 종착지를 찾아냈다. 결과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거대 경쟁사의 비밀 연구소나 해외 해커 집단의 아지트가 아니었다. IP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 외곽 금천구의 낡은 공단 지역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권수연은 비서와 보안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최고급 세단이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벗어나 회색빛의 공장지대로 접어들자 차창 밖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변해갔다. 기름 냄새와 쇠를 깎는 소음이 공기를 채웠고 거대한 트럭들이 좁은 도로를 위태롭게 오갔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낮고 허름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1층에는 기름때 낀 유니폼을 입은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국밥집이 있었고 2층에는 미래 컴퓨터 학원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녀가 찾는 스타라이트 테크는 4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작은 사무실. 문 앞에 선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일까? 이런 누추한 곳에 유진그룹의 철옹성을 유린한 괴물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그녀가 망설임을 떨치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후끈한 열기였다. 작은 공간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였다.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수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인물은 날카롭고 오만한 인상의 젊은 천재 혹은 음험한 분위기의 중년 해커였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며칠은 좋기 밤을 새운 듯 푸석한 얼굴 되는 대로 입은 듯한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하지만 그 모든 피로감 속에서도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의 주위는 온통 전쟁터 같았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커피 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케이블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풍경이 있었다. 윙윙거리는 서버렉 한쪽에 크레파스로 그린 삐뚤빼뚤한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림이었다. 누구시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모습처럼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권수연은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비싼 구두가 낡은 타일 바닥에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스타라이트 테크 대표 한지훈 씨 맞습니까? 그녀의 말에 남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수연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 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의 오만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요. 한지훈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수연의 값비싼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을 아무런 감흥 없이 훑고 지나갔다. 어제 유진 그룹 서버에 있었던 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수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가 발뺌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오만하게 웃으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지훈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희미하게 웃었다.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건조한 미소였다. 설명이라. 유진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허술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천억을 쏟아부은 사람들의 무능함에 대한 설명 어느 쪽을 원하시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지독하게 날카로웠다. 권수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당신의 장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은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난이라. 한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소파로 걸어갔다. 소파 위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인형을 껴안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였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고는 얇은 담요를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그 무심하고 거칠어 보이던 손길이 아이에게 닿을 때만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다정해졌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훈은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권수연 대표님, 만약 내가 정말 장난을 칠 생각이었다면 당신의 키메라는 지금쯤 복구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대문이 위험하다고 알려준 것뿐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진짜 도둑이 아니고요.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그의 뻔뻔한 논리에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멋대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집 구조가 엉망이니 고쳐놓고 가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건가요? 적어도 집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보다는 낫죠. 한지훈이 즉시 받아쳤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여왕과 잃을 것이 없는 몰락한 천재의 대결. 수연은 이 남자에게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박도 회유도 그의 눈에는 그저 어린애의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원하는 게 뭐죠? 돈 아니면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라도 노린 겁니까? 한지우는 다시 피식 웃었다. 그는 창밖의 회색빛 공단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는 듯 다시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다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완벽한 무시였다. 권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소득 없이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아는 채 사무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오르자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수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낡은 건물의 4층을 올려다보았다. 스타라이트 테크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별빛. 이런 잿빛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는 별빛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서버의 열기 속에서 잠든 어린 딸이 있었다. 권수연의 머릿속에 아까 보았던 아이의 그림이 떠올랐다. 거대한 서벌에게 붙어있던 아빠와 딸과 별이 가득한 밤하늘,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한지훈. 대체 어떤 사람이지? 복수를 위해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보다 더 거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권수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한지훈이라는 남자의 잔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다. 신에 가까운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왜 잿더미 속에 숨어 있는가? 그녀의 제국을 뒤흔들 힘이 있으면서도 왜 작은 아이의 그림을 서버에 붙여놓고 있는가? 공식적인 보안팀의 보고서는 뻔했다. 침입 경로, 역추적 불가 범인 특정 실패. 그 무능한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수연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비서를 통해 공적인 루트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업계 최고의 정보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한지훈이라는 이름에 연결된 모든 기록, 공식적인 뉴스 기사부터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소문, 심지어 삭제된 인터넷 게시글까지 그의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파편이었다. 며칠 뒤 그녀의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였다. 파일의 표지에는 페르세우스라는 암호명만이 적혀 있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메두사를 벤 영웅의 이름. 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영웅의 서사시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추락사였다. 한지훈. 5년 전 그의 이름 앞에는 IT 업계의 미다스, 코드의 마술사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당시 유진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CTO. 그가 이끄는 모든 프로젝트는 업계의 지형을 바꿀 만큼 혁신적이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모든 것을 가졌다. 아름다운 아내와 막 태어난 딸.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성까지. 파일 속에는 그 시절 그의 사진이 몇 장 끼워져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신기술을 발표하는 모습. 유명 앵커였던 아내 오수진과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한 모습.
지금의 피로와 냉소에 찌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같았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사활을 걸었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의 핵심 소스 코드가 해외 경쟁사로 유출된 희대의 스캔들이었다. 당시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사건의 주범으로 한지훈이 지목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의 개인 IP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 그의 개인 디바이스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통신, 내역, 그리고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한순간에 업계의 영웅에서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그를 즉시 파면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차가운 사무실에서 과거의 기록을 읽어내려가는 수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는 이 세계의 생리를 잘 알았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증거는 때로는 진실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거짓말을 의미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아내 오수진은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재력가와 재혼하여 해외로 이주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딸 한별의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에게 넘어갔지만 오수진은 출국 직전 아이를 한지훈에게 다시 보내버렸다. 메모 한 장과 함께 내 새로운 인생의 짐이 될 뿐이야.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는 세상의 온갖 추악한 암투와 배신을 봐왔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경력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조각조각 내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금천구의 작은 사무실. 한지훈은 곤히 잠든 딸아이의 옆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과 섞여 묘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다. 이 작은 온기만이 그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 흐릿했던 과거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5년 전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발표하던 날 터져 나오던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 객석에서 자신을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던 아내의 얼굴.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감사팀 직원들의 굳은 얼굴. 한지훈 CTO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회의실에서 그는 평소 자신을 아끼던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그에게 친근하게 굴며 선의의 경쟁자라 말하던 기획팀의 최강민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최강민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한지훈의 개인 노트북을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한 CTO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그의 말투는 사실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지훈은 그때 알았어야 했다. 뱀의 혀가 얼마나 부드럽고 치명적인지를. 마지막 기억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럽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잖아. 그녀는 원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였다. 난 실패자랑은 못 살아. 당신은 끝났어, 한지훈.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1년 뒤 갓 돌이 지난 별이를 안고 그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아주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1년 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물건을 건네듯 아이를 그에게 떠넘겼다. 내 새 출발에 방해돼. 당신 딸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문이 닫히고 텅 빈 현관에 남겨진 것은 잠버에 쌓여 세상 모르고 잠든 작은 생명과 영혼까지 부서져 버린 한 남자뿐이었다. 한지우는 흐릿한 기억에서 깨어났다. 그의 뺨 위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딸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다. 그는 결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저 이 작은 별을 지키며 세상에서 잊혀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권수연, 얼음처럼 차가운 그 여자의 등장은 그가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다시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의 시스템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 그 완벽해 보이는 건축물 아래 5년 전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썩은 기초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차라리 동질감에 가까운 일종의 경고였다. 같은 밤 유진그룹의 펜트하우스. 권수연은 와인잔을 든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한지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세상의 빛을 모두 담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녀는 이 사진 속의 남자와 자신이 만났던 어둡고 공허한 남자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군가가 단순히 그의 날개를 꺾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하늘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사무실에서 보았던 서벌에게 아이 그림이 다시 떠올랐다. 그 잿더미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작은 별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가장자리를 건드린 것일지도 모른다. 한지훈의 과거를 파헤친 뒤 찾아온 며칠간의 불안한 평온은 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유진 그룹을 향한 2차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훨씬 더 악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지훈이 보여주었던 지적인 과시나 경고와는 차원이 달랐다. 명백한 파괴 의지를 품은 전면전이었다. 공격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첫째, 그룹의 대외 홍보 채널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시다발적인 DDoS 공격을 받아 완전히 마비되었다. 둘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교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이 발송되어 몇몇 핵심 인물들의 계정이 탈취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아무도 모르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유진 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자동 거래봇이 증권 시장에 침투하여 교묘하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패닉세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워룸의 분위기는 초상을 치른 집과 같았다.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한 곳에 불을 끄면 다른 세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적은 유진 그룹의 시스템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심리와 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권수연은 꼬박 이틀 밤을 워룸에서 새우며 싸움을 독려했지만 전세는 계속해서 기울고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에서는 오너 리스크와 보안 불감증을 운운하며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이 사회에서는 당장 그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얼음의 성이
사방에서 가해지는 불길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의 두뇌와 자본 그리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 앞에 선 기분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끝없이 펼쳐진 에러 코드들을 응시하던 수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공격자의 패턴. 무자비하고 악랄했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기술적인 우아함과 복잡성은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자신의 악기로 사람을 해치는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기괴한 이질감. 그것은 한지훈의 코드에서 느껴졌던 결과 미세하게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빛이 아닌 어둠의 편에 선 뒤틀리고 타락한 천재의 솜씨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류의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유진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었다. 하물며 몰락한 천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쯤이야. 권수연은 다시 금천구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지난번 방문이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패전 직전의 왕이 마지막 남은 동맹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과 같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빼꼼히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한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시선은 수연의 얼굴과 그 뒤에 세워진 검은 세단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에는 여긴 또 어쩐 일이지라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오만함 대신 밤샘으로 인한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사무실은 며칠 전과 똑같이 어수선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잠든 딸아이의 곁에 작은 스탠드가 켜져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아이를 지키는 작은 등대처럼. 한지훈은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무심하게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시스템에 구멍이 났습니까? 미리 말해두지만 2번은 안 고쳐줍니다. 그의 빈정거림에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와줘요. 유진 그룹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녀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 계정 탈취 그리고 주가 조작까지.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한지훈의 무심했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수연의 말을 경청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시스템의 근원을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목적은 파괴야.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그녀가 타인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내는 약한 모습이었다. 한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끓는 물 주전자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건 당신들의 전쟁이야. 부자들의 돈싸움에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소. 난 이미 5년 전에 그 지긋지긋한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내겐 지켜야 할 아이가 있소. 당신들의 더러운 전쟁에 휘말려 이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명백한 거절이었다. 그의 등은 니프리스톱나야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다. 수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숨을 골랐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로는 이 남자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이건 정의의 문제야. 재능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일인가요? 당신의 딸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비겁한 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당신에 대한 모욕이야. 당신과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 당신의 기술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 이건 당신에게 온 도전장이기도 해.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천재 개발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한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가 여전히 망설이자 수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가 정보 브로커를 통해 알아낸 그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2년 전 유진그룹은 재정난에 빠진 작은 데이터 분석업체를 인수했어요. 아카식 레코드라는 이름의 회사였죠. 그 회사는 5년 전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 당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의뢰를 받아 외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한지훈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데이터 아카이브를 넘겨받았어요. 거기엔 5년 전 사건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서버 로그 조사 보고서 관련된 모든 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 사이를 갈랐다. 한지훈에게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열쇠였다.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다. 그는 한참 동안 수연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거래를 하려는 상인의 교활함이 아닌 함께 싸울 동맹을 찾는 전사의 절박함을 읽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이 공격을 막아줘요. 그리고 배우를 밝혀내줘요. 수연이 말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최고의 장비와 팀도 필요 없어. 한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돈은 필요 없어. 조건은 하나야. 그는 잠든 딸아이를 한번 흘깃 보고는 다시 수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소를 벗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 일이 끝나면 그 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나에게 넘겨.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없이.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동맹이 체결되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적수는 비로소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한지훈의 합류와 함께 싸움의 무대는 유진그룹의 화려한 워룸에서 금천구의 허름한 사무실로 옮겨졌다. 권수연은 보안을 이유로 자신의 최측근 비서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스타라이트 테크는 유진그룹을 구하기 위한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권수연은 이곳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팀을 꾸렸고, 한지훈의 요구에 따라 업계 최고 사양의 서버와 장비들이 낡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낮에는 유진그룹의 CEO로서 이사회를 상대하고 언론을 통제해야 했던 수연은 해가 지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돌아와 밤을 새웠다. 그들의 공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살아온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수연은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철저한 계획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스템에 기반한 전공법이었다. 반면 한지훈은 홀로 싸우는 것에 익숙한 게릴라였다. 그의 방식은 직관과 변칙,
그리고 허를 찌르는 역발상에 기반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적의 패턴을 분석해서 방어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무모해요. 수연이 거대한 네트워크 분석 차트를 띄워놓고 말하면 한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꾸했다. 정면으로 오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놈들한테 전공법은 먹히지 않소. 길을 막으면 벽을 부수고 벽을 막으면 땅굴을 파는 놈들이야. 이럴 땐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게 상책이지. 그들의 작업 방식은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경외심이 싹트고 있었다. 수연은 혼돈처럼 보이는 한지훈의 코드 속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의 번뜩임을 보았고, 한지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연의 판단력, 뒤에 숨겨진 제국을 책임져야 하는 군주의 무거운 고독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밤샘 작업 속에서였다. 수연은 더 이상 완벽한 갑옷을 입은 여왕이 아니었다. 한지우는 한밤중에 사무실 구석에서 핏발 선 눈으로 아버지인 권 회장과 통화하는 그녀의 모습을 종종 보았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게 맡겨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가 이사들의 비난과 언론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화려한 왕관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한지훈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수연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지훈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다. 딸 한별이가 그 세계의 중심이었다. 유치원이 끝난 별이는 매일 저녁 이곳 사무실로 왔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수연을 경계했지만 곧 아빠의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수연은 한지훈이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여러 번 놀랐다. 세상 모든 것에 냉소적이던 남자는 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을 배경으로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복잡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요술공주에 비유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아이가 소파에서 잠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한지훈이 5년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복수심이나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지켜야 할 이 작은 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공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적의 공격으로 해외 지사의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아찔한 위기를 간신히 막아냈고, 그 직후에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수연은 모든 책임을 추궁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녹초가 되어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 모니터의 데이터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이명이 귓가를 때렸다. 잠깐 쉬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무실의 낡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 상태였다. 한지훈이 별이에게 덮어주던 햇볕 냄새가 나는 낡은 담요였다. 사무실은 어두웠고 오직 한지훈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을 눈치챘는지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일어났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따뜻한 김이 오르는 머그잔을 건넸다. 싸구려.
믹스커피인데 없는 것보단 나을 거요. 수연은 멍하니 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3시간쯤 여왕님도 잠은 자야지.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비아냥이 아닌 희미한 걱정의 기색이었다. 그 순간 잠에서 깬 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다가와 수연의 손에 딸기맛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모 아빠가 이모 아프대요. 이거 먹으면 안 아파요. 아이의 꾸밈 없는 위로에 수연은 순간 울컥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거나 그녀의 자리를 질투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인간 권수연을 걱정해주는 이런 순수한 온기는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대립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어색하지만 따뜻한 동료 의식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일 얘기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사적인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은 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무엇인지 물었고, 한지우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며 사는지 물었다. 깊은 밤, 나란히 앉아 식은 피자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녀는 그의 폐허 속에서 작은 별을 지키는 굳건함을, 그는 그녀의 얼음성 안에서 홀로 떨고 있는 연약함을,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치열한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였다. 침묵 속에서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한지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가, 그냥 전부다. 그녀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시선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동맹 이상의 감정이 위험하고도 강렬한 불꽃이 처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연대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권수연의 전략적인 통찰력과 한지훈의 비상한 기술력이 결합되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던 전세가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적의 공격 패턴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네트워크 깊숙한 곳으로 침투할 역류라는 이름의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권수연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의 작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유인할 미끼를 던졌다. 마침내 그들의 정교한 협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다. 적이 수연이 던진 미끼를 물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 한지훈이 설계한 디지털 함정 판도라의 상자가 발동되었다. 수십 개의 보안 경보가 동시에 울렸고 워룸의 모든 스크린에 침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붉은 점이 나타났다. 잡았어요.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는 피곤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곧 저 놈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서히 좁혀오는 추적망을 응시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적대 관계도 아니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굳건한 신뢰로 맺어진 동지였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환희는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추적 프로그램이 적의 IP 주소를 거의 특정하려는 찰나 스크린의 모든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한지훈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이건 함정이야. 그가 경고의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악의적인 코드가 깨어났다. 그것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개인적인 공격이었다. 유진그룹의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단 하나의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사의 기밀 문서가 아니었다. 바로 권수연의 아버지 유진그룹의 설립자인 권양우 회장의 의료 기록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대외적으로 숨겨왔던 시한부 췌장암 판정과 길어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파일이 유출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 언론사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룹은 창립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권수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겨냥한 인격 살인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연은 차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지훈은 필사적으로 데이터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적은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는 동시에 유진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이전의 공격들이 그녀의 왕국을 위협하는 전쟁이었다면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테러였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소식은 내부에서 전해졌다. 데이터 유출 경로를 역추적한 유진그룹의 공식 보안팀이 경악할 만한 보고를 해왔다. 최종적으로 권 회장의 의료 기록 파일에 접근하여 외부로 전송하라는 명령을 내린 IP는 외부의 공격자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그들이 있는 금천구의 비밀 사무실 한지훈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단말기였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한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외부 공격의 혼란을 틈타 그가 내부에서 결정적인 배신을 저질렀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 보고를 들은 수연의 약혼자 최강민이 격분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는 한지훈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수연에게 소리쳤다. 수연 씨, 내가 뭐라고 했어? 저런 전과자 놈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군. 당장 이놈을 경찰에 넘겨. 최강민은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수연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지훈의 단말기에서 실행된 명령어 로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권수연은 싸늘하게 식은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혼란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지훈에게 다가갔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며칠 밤낮을 함께 싸우며 쌓아 올렸던 희미한 온기와 신뢰가 그 차가운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메마르고 차가웠다. 그녀는 다시 얼음 여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한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보고는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당황이 아닌 끔찍한 운명의 반복을 마주한 자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또 이거군.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5년 전하고 똑같아. 누군가 나에게 또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그의 절박한 외침은 최강민의 비웃음에 막혔다. 누명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5년 전에도 똑같은 변명을 했겠지.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일 뿐이야. 한지훈 씨. 최강민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수연 씨,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보안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당장 이 사람을. 한지훈은 최강민을 무시하고 오직 수연만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권수연 씨, 내 눈을 봐. 내가 아니야. 제발 믿어줘. 당신만은 믿어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권수연은 지독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리는 눈앞의 증거를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전과가 있는 남자, 돈이 필요한 남자. 그가 더 큰 보상을 약속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자신을 배신했다. 기업의 세계에서는 흔하디 흔한 일이었다.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얼마 전부터 낯선 온기로 데워지기 시작한 그녀의 심장은 그 논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서버 소음 속에서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다정한 목소리. 지친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무심한 손길. 함께 밤을 새우며 아주 잠시나마 서로의 외로움을 엿보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리가 없었다. 거짓이어서는 안 되었다. 최강민은 계속해서 그녀를 재촉했고 한지우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밖에서는 보안 팀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지금 선택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한 남자의 눈빛을 믿을 것인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한지훈을 향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뭘 믿어야 하죠? 권수연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했고 감정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것이 그녀를 유진그룹의 최연소 CEO 자리에 올려놓은 가장 큰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눈앞의 디지털 증거는 한지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본능이라 불리는 미지의 영역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비논리적인 외침이 겹겹이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을 흔들고 있었다. 최강민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수연 씨, 뭘 망설이는 거야? 이놈이 우리 아버님을,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도.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라면 든든했을 그 목소리가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거슬렸다. 모두 나가주세요.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최강민과 보안팀장,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가서 기다려요. 이 사람과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수연 씨, 위험해. 내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내 결정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최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몸을 돌렸다. 보안 팀원들이 그 뒤를 따랐고 마침내 사무실에는 다시 수연과 한지훈, 그리고 구석 소파에서 이 모든 소란에도 깨지 않고 잠든 별이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얼굴로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수연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사무실의 작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뒤엉킨 것처럼 복잡했다. 증거는 완벽해. 하지만 너무 완벽해. 5년 전 그를 무너뜨렸던 사건의 자료를 떠올렸다. 그때도 그랬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범죄는 없다. 완벽한 범죄는 오직 하나, 완벽하게 조작된 누명뿐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필름처럼 되감기 시작했다. 공격자의 패턴, 그가 사용했던 코드의 조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공격했던 그 방식까지. 문득 뇌리를 스치는 아주 사소한 위화감이 있었다. 아버님의 의료 기록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파일이에요.
외부 해커가 그걸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치 처음부터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였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또 하나. 공격자가 유진 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동 거래봇. 그 봇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퍼뜨렸던 악성 루머 중에는 수연 자신만이 알고 있던 차기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직 단 한 사람 약혼자인 최강민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으며 말했던 내용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퍼즐 조각들이 딱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한지훈 씨.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이 만든 그 역류라는 추적 프로그램 아직 살아있나요? 한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공격자가 눈치채고 연결을 끊었소. 지금은 무용지물이야. 아니요. 그 프로그램 혹시 특정 개인의 디바이스에 심어서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미러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스파이웨어처럼 그녀의 질문에 한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가능해. 하지만 대상의 디바이스에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심는다고 해도 유진 그룹 정도의 보안망을 가진 기기라면 금방 탐지될 거요.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보안을 해제한다면요. 아주 잠깐이라도. 수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혼란을 벗고 위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테 당신이 만든 가장 강력하고 절대 탐지되지 않는 스파이웨어를 줘요. 한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가 자신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는 작은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 대상의 PC에 꽂고 5초만 있으면 돼. 프로그램의 이름은 그림자요. 스스로를 복제하고 위장하며 어떤 백신으로도 잡을 수 없어.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디지털 활동은 실시간으로 내 서버에 전송될 거요. 수연은 USB를 단단히 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그녀는 약혼자를 불법 사찰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회사를 구하기 위해 범죄자와 손을 잡았다는 비난까지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어차피 난 잃을 게 없는 인생이야. 당신이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되겠지. 그의 말에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잠시 응시하다. 결심을 굳힌 얼굴로 문을 나섰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최강민은 수연이 나오자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연 씨 괜찮아. 저놈이 뭐라고 하던 아니요. 순순히 인정했어요. 자기가 한 짓이라고. 수연은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 최강민의 얼굴에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럴 줄 알았어, 당장. 수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을 경찰에 넘기면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일단 보안팀에 구금시켜 놓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냉정한 판단에 최강민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수연 씨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알았어, 내가 그렇게 지시할게.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잠시 수연에게서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노트북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고 손에 든 USB를 안으로 떨어뜨렸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찰나의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최강민의 집무실로 향했다. 강민 씨 잠시 강민 씨 컴퓨터 좀 쓸게요. 제 컴퓨터는 지금 보안팀에서 분석 중이라서요. 이사회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녀의 부탁에 최강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다. 물론이지, 내 것이라도 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고는 뒤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의 집무실에 혼자 남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가방에서 USB를 꺼내 그의 컴퓨터에 꽂았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5초가 지났을 때 화면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설치가 끝난 것이다. 그녀는 USB를 뽑아 손안에 감추고 태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했다. 금천구의 사무실, 한지우는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활성화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강민의 모든 것이 그의 컴퓨터 화면, 키보드 입력 기록, 심지어 웹캠과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와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한지훈의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너머의 상대는 그림자 속에 가려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처리했습니다. 한지우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권수연도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강민의 목소리는 수연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함과는 180도 다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권 회장의 의료 기록까지 터뜨린 건 좀 과한 것 아니었나? 화면 너머의 목소리가 물었다. 최강민은 비열하게 웃었다. 독이 약이 될 때도 있는 법이죠. 덕분에 권수연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유진그룹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 한마디에 한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걱정 마십시오. 5년 전 우리가 한지훈을 처리했을 때처럼 이번 일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지금 이 공격의 배후, 그리고 5년 전 한지훈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의 진짜 주범, 그 모든 것이 바로 권수연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약혼자 최강민의 짓이었다. 한지훈은 모니터에 비친 최강민의 웃는 얼굴을 보며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지독한 배신감과 불타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권수연은 그날 밤 어떻게 자신의 차를 운전해 다시 금천구의 사무실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정신은 온통 안개 속에 잠긴 듯 몽롱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한지우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가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5년 전의 진실까지.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수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이런 것일까?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한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이 진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를 떠올렸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절망. 그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 가만히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그가 나한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 당신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돌려받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말에 한지훈의 눈빛도 변했다. 5년간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던 복수심이 그녀의 분노에 공명하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유진그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두 사람의 공동 복수극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하는 요리라고 했소. 한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감정만 앞서면 또다시 당하게 될 거요. 우리에겐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느새 평소의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슬픔과 배신감은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것을 강철 같은 의지와 분노로 바꾸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팀이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의 복수를 완성할 가장 강력한 무기. 그들의 반격 계획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의 이름을 딴 작전이었다.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최강민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무대는 최강민이 권 회장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장이 될 터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권수연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그룹의 구원 투수인 양 등장할 계획이었다. 수연은 그의 야망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이사회에서 최강민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고 언론의 공격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최강민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도록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략적 두뇌와 유진그룹의 정보망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그동안 한지훈은 그림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강민의 디지털 세계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것은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한 남자의 추악한 영혼을 해부하는 과정과 같았다. 최강민은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훈은 그의 가장 작은 실수, 가장 사소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강민이 5년 전 사건을 조작하며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이메일의 조각들을 복원해냈고 이번 공격을 위해 해외의 용병 해커들과 접촉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최강민이 화상 통화를 했던 그림자 속의 인물, 즉 이번 MA 자금을 대는 검은손과의 계약서 원본 파일이었다. 한지훈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할 디지털 단두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복수를 준비하는 위험한 나날들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늦은 밤, 코딩에 지친 한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수연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수연이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며 악몽을 꿀 때면 한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잠에서 깰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다.
한 번은 수연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하마터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어요. 한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이해하고 조용히 서로를 용서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우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고 수연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렵지 않아요. 한지훈이 문득 물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싸움이었다. 수연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한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난 5년 전에 이미 모든 걸 잃었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 그의 시선이 잠시 사무실 구석에서 잠든 별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수연을 향했다. 이제는 잃고 싶지 않은 게 생겼어. 그의 고백에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지훈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늘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거칠었지만 지금 그녀의 피부에 닿은 감촉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수연이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거나 격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조심스럽고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유진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증명하듯 몰려든 기자들의 눈이 모두 단상 위의 한 남자 최강민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자 새로운 구원투수인 양 비장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권양우 회장의 건강 문제를 애통해하며 이 위기를 초래한 권수연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을 은근히 비판했다. 특히 그녀가 한지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그룹의 명운을 맡겼던 과오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의 연설은 논리적이었고 감성적이었으며 주주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선동적인 힘이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권수연은 미동도 없이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단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왕국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마지막 군주처럼.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유진그룹을 이 위기에서 구하고 다시 한번 위대한 기업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는 감히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만을 발휘하는 바입니다. 최강민의 외침이 연회장을 울렸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찬성과 반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의결을 위한 투표를 개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권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최강민의 옆에 섰다. 그리고는 그를 잠시 응시한 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다. 금천구의 작은 사무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지켜보던 한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프로젝트 네메시스가 깨어났다. 연회장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 벽에 걸린 수십 개의 보조 모니터, 기자들의 노트북, 심지어 주주들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까지 연회장 안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검은 화면 위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최강민이었다.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림자 속에 인물과 비밀리에 화상 통화를 하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한지훈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습니다. 5년 전 우리가 한지훈을 처리했을 때처럼 이번 일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단상 위에 최강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지훈의 디지털 단두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순식간에 바뀌며 5년 전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을 조작하며 그가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 이번 공격을 위해 해외 용병 해커들과 나눈 대화, 기록, 그리고 MA 자금의 출처인 불법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한 편의 영화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낱낱이 고발하는 완벽한 서사였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최강민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팀원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이성을 잃은 최강민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모두 멈춰,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아이는 죽는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낯선 창고 같은 곳에서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한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옆에는 칼을 든 거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길을 열어 날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기업 드라마는 순식간에 잔혹한 인질극으로 변했다. 권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최강민이 이토록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지훈은 자신의 모니터에 뜬 딸의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키보드를 잡았다.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지금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을 끌어줘. 10분 아니 5분이라도. 수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최강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 씨, 진정해요. 이러지 마.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당신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끝낼 사람은 아니잖아. 그녀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한지훈의 손가락은 신들린 듯이 움직였다. 그는 최강민의 휴대폰에서 송출되는 영상 스트리밍의 미세한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여 발신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울시의 통합관제센터망에 침투하여 추정되는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킹했다. 수백 수천 개의 화면이 그의 모니터를 가득 메웠다. 그는 매의 눈으로 그 영상들 속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창고와 일치하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강민은 더욱 초조해졌다. 닥쳐, 더 이상 그 주둥이를 놀리면 당장 이 아이의 손가락이라도 잘라버리라고 명령하겠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연 회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한지훈의 눈이 한 화면에 고정되었다. 김포의 낡은 물류 창고 단지, 창문에 깨진 모양과 주변에 주차된 낡은 트럭. 영상 속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했다. 찾았다. 그는 즉시 좌표를 수연의 보안팀장과 경찰에게 전송했다. 수연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좌표 확보. 3분 내로 현장 진입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분. 수연은 마지막 도박을 해야 했다. 그녀는 최강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좋아, 강민 씨. 당신을 보내줄게. 대신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똑똑히 보게 해줘.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그녀의 말에 최강민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단상 위에 무거운 물병을 집어들어 그의 휴대폰을 쥔 손을 향해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고 인질 영상도 끊겼다. 이런 미친. 최강민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연 회장의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동시에 수연의 이어폰에서 승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아이는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갔다. 최강민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수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소란이 끝나고 단상 위에 홀로 남은 수연은 텅 빈 눈으로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한지훈과 그의 딸 별이가 괜찮을까? 주주총회장의 소란은 그날 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계 황태자의 추악한 배신과 몰락 유진그룹을 둘러싼 극적인 반전. 그리고 5년 만에 드러난 IT 천재의 억울한 누명까지. 세상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지만 권수연에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최강민이 연행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호텔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한지훈과 그의 딸 한별이의 안위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찰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수연은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한지훈은 작은 담요에 쌓인 딸을 품에 꼭 껴안은 채 텅 빈 눈으로 복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딸을 지키려는 듯 그의 온몸은 단단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자신의 싸움에 결국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그때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깊은 피로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안도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제야 수연은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폭풍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최강민은 배임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납치 교사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유진그룹은 권수연의 리더십 아래 간신히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오너 일가의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의 후유증으로 깊은 내상을 입었다. 권양우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권수연은 이제 온전히 홀로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돕는 사람들보다 그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들이 더 많았다. 신뢰라는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거의 지워져 버렸다. 한지훈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5년 전 프로메테우스 유출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그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그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에서 사과 성명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과거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5년의 시간 동안 화려한 성공의 무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금천구의 작은 사무실을 지켰다. 세상은 그를 다시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그저 딸아이의 그림을 서버에 붙여놓는 아빠로 남기를 원했다. 그날 밤 수연은 길고 지친 이사회를 마치고 익숙하게 금천구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이제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서는 일이 더 많아졌다. 사무실 문을 열자 고소한 저녁밥 냄새와 함께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한지우는 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고 별이는 수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이모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하루 종일 얼음장 같았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한지훈이 동화책을 읽어주자 별이는 금세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낮고 좁은 옥상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과는 다른 도시 외곽의 소박하고 따뜻한 불빛들이었다. 쉽지 않네요.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군요. 그녀의 말은 회사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그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한지우는 그녀의 옆에 서서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따뜻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소. 그의 담담한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그 화려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잖아요.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되찾고 싶었던 건 명예나 돈이 아니었소. 그저 내 딸에게 아빠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난 이미 모든 걸 되찾았어. 잃어버렸던 내 세상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그녀가 처음 보았던 공허함 대신 작은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겪은 배신과 상처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다. 그들은 아마 평생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졌기에 괜찮았다.
세상의 모든 불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신뢰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달콤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잿더미와 배신, 그리고 복수심 속에서 고통스럽게 피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하고 더 애틋했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배경으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길고 긴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은 결코 동화처럼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고된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